네, 사회주의과에서 사회주의 법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요. 소련에서 러시아 혁명 이후 반혁명 분자에 대한 무력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서 무력이란 이제 강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몰수 형벌, 그다음에 경찰과 군대의 동원입니다. 그래서 반혁명에 대한 진압은 사회주의 강제 기관에 의해서 그 당시 그 법률에 의해서 또 민주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반혁명이 미약할 때는 개별적인 형벌이 적용되지만 반혁명이 집단적 형태를 내면 내전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권력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무력이 형사되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혁명 직후 1918년 헌법을 통해서 반혁명 분자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참정권을 박탈했습니다. 소련은 국내의 반혁명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1936년 스탈린 헌법에 따르면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지주 자본가에 대한 전복, 프레타의 독재로 어, 진행되고 이로 인해서 소련에 성장하는 노동자와 그 인민의 대표들이 소련 정치의 기반을 구성합니다. 소련의 모든 권력은 노동자의 대표죠. 노동자의 대표, 즉 도시와 국가의 노동자의 대표, 전체적인 노동자에 속합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의 가장 적극적이고 정치적이고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바로 공산당이죠. 공산당에서 집결을 합니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들의 선봉이 바로 공산당이고 공공기관과 국가의 모든 근로자 조직의 핵심이 바로 공산당이라는 것. 이처럼 혁명 초기에 노동자 국가 단계에서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서 부르주아 법을 폐지하고 부르주아와 계급 투쟁을 전개합니다. 하지만 혁명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 제도와 자본가 계급이 완전 소멸돼서 반혁명 세력이 소멸되면 이제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 법제도가 정립되고 노동자가 아니라 전 인민의 국가가 됩니다. 소련의 1977년 발달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르면 소련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국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노동자와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전 인민의 사회주의가 되고 노동자 국가가 아니라 전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1970년이면은 혁명이 일어난 지 거의 60년이 되기 때문에 자본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노동자라고 규정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공산당은 인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민이죠.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을 위해 일한다. 소련의 모든 주권은 인민에게 속한다. 노동자가 아니죠. 인민은 소련의 정치 기반을 구성하는 인민대의원 소비에트, 즉 의회죠. 인민의회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한다. 특히 77년 헌법은 발달단 사회주의 헌법은 사회주의 법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에트 국가와 그 모든 국가기관들은 사회주의 적법성에 기반을 해야 되고 법질서, 사회이익,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공산당을 포함해 모든 정당 조직은 헌법이죠. 헌법의 틀 안에서 활동해야 되고 국가기관과 사회기관의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죠.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즉 공산당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도 법을 준수해야 된다. 소비에트 사회의 정치제도 발전의 기본적 방향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여기서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프롤레타 독재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플루레타 독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급의 적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게 후르시초프의 입장에 따른 거죠. 즉 시민의 국가 및 사회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 조직을 완성하고 사회 조직의 성장을 성장시키고 인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언론을 확대하고 여론에 대해 지속적으로 숙고하는 것이다. 이 1977년 헌법은 이렇게 크루시초프의 입장에 따라서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 플레타 독재를 할 필요가 없고 대외적으로는 소련이 미국과 범과는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미소가 평화 공존의 이 두 가지 입장을 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모택동과 조선의 김일성은
중국은 대만 문제로 미국과 대립돼 있고, 그다음에 조선은 한국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돼 있기 때문에 미소 화해, 평화 공존,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고, 또한 후쇼프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1인 통치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모택동과 김일성은 소련과 달리 이 중국과 조선에서는 아직도 반혁명 세력,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계속해야 된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스탈린 이후에 이 후르쇼프죠. 후르쇼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종료했다는 이 의견에 반대를 했습니다. 1991년 소련 헌법 전문에 따르면 소련은 착취와 계급 대립을 청산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 이로써 소련은 어, 노동자가 아니라 전 인민의 국가가 되었고 발전된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발전된 사회주의로서 사회주의적인 전 인민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참다운 민주주의적 사회다. 민주주의를 되게 강조하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의하여 소비에트의 입헌 체제와 사회주의과의 통일성, 그 안전을 전복 파괴하거나 혹은 사회적, 민족적, 종교적 반목을 선동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당, 조직, 운동 집단 의 창설과 그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체제를 도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똑같습니다. 중국의 가정에 보면 원래 중국은 1949년 그 중국 공산당이죠. 국민당의 육법 전서와 해방 지구의 사법 원칙에 관한 지시 이런 쪽에서 사법기관의 사무 처리는 강령, 법률, 결의에 의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식민주의 정책에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강령과 법의 규정에 의해야 된다. 그렇죠. 1954년 헌법이 제정됐는데 여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죠. 국회에서 유석인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원이니까 지도자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1958년 이후 소련 스탈린 시기에 고도로 집중된 정치 경제 체제, 즉 스탈린주의죠. 1인 체제가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남아있었죠. 특히 모택동에게 남아있었죠. 그리고 사회주의 과도기, 사회주의 과도기라는 이 프롤레타 독재를 강조하면서 좌경적 경향이 강해집니다. 1958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다수를 다스리는데 법률에만 의지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의 습관이 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결의와 회의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법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즉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에만 의지할 수 없다. 결의와 회의죠. 근데 이 결의와 회의가 사실은 전당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지도자의 주도에 따라서 이르기 때문에 그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될 가능성이 많았죠. 또한 마오쩌둥은 같은 해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확대에서 문제는 개인 숭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여부에 있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대한 비판이죠.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르시초프가 마오쩌둥과 김일성에 대해 스탈린식 개인 숭배를 포기하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겁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사회주의 합법성이나 절차를 강조한 것 이런 것은 부르주아 법이다 그래가지고 부르주아적 발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과 정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공포나 방침,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입법기관이나 사법부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반영되면서 결국은 공산당과 정부의 회의에서 이런 최고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국가의 결정은 당의 결정으로 대체됐고 당이 직접 국가를 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당의 결정은 마오쩌둥의 1인의 결정을 외화한 거다. 즉 마오쩌둥의 이 당의 이름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헌법은 의사결정과 행동의 준칙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규범력, 헌법이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죠. 단순히 혁명의 성과를 선포하고 정치적 원칙을 선언하는 정치 강령,
선전이죠. 선전문으로 전락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의 국회의죠. 대표들은 우파로 몰려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1958년, 1959년까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거쳐 직무가 취소된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가 취소된 것이 17차례, 직무 취소가 비준된 것이 30여 차례에 따른다는 것이죠. 1975년 헌법과 1978년 헌법은 전국인민대표 국회는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제의에 따라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의 구성 인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중요한 게 국회죠, 국회. 국회에서 총리와 국무원을 임명하는데 공산당의 제의에 따라서라는 규정을 헌법에 넣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직접 공산당의 통치를 집어넣은 거죠. 명령이죠. 이는 국민당 정부 때 주석과 의원이 국민당 중앙위에서 선임되도록 한 1931년 중화민국 훈정식의 약법과 같다. 당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고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국가가 공산당의 법률적으로 예속된 것으로서 헌법이 이 국회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 그 국회가 최고 기관이 아니라 공산당의 최고 기관이 헌법에 나온 거죠. 또한 75년 헌법은 공산당 주석이 인민해방군 무장 군대를 통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공산당이 국민당처럼 정부와 그 군대에 대해서 직접 명령을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마오쩌둥 스스로 정강산의 전투에서 공산당이 직접 이 정부 기관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안 되고 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부 기관을 통제해서 정부 기관의 이름으로 국가의 업무를 해야지 이 공산당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마오쩌둥이 정강산의 전투에 제기했는데 자기 스스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거다. 마오쩌둥이 사후에 등소평이 사회주의 법치를 정립을 합니다. 1977년 중국 공산당 10기 전국 대표 대회, 중국 공산당 대회죠. 중앙위원회 전체에서 마오쩌둥 사상을 개별 어휘가 아니라 전체 체계 속에서 정확히 이해했는데, 즉 모택동의 그 지시죠, 말을 그 자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죠, 그 취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완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명의로 마오쩌둥의 사상과 과학 체계를 완전히 이해할 것을 제안했다. 점차 이제 마오쩌둥의 말 자체를 준수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완화시켰다는 거죠. 78년 중국 공산당 중앙공작회의 폐막식에서 등소평은 제도와 법률이 영도자의 견해와 영도자의 교체에 따라 바뀌게 해서는 안 되고 인민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드디어 이제 그 개인의 통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도와 법률이 지배자, 영도자에 따라서 그죠? 영도사의 의견이나 영도사가 사람이 바뀌면서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입법 업무가 공산당의 업무가 아니라 국회죠. 전국인민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중요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 이 전체 회의를 이후로 중국에서 사회주의 법제가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민주 집중제와 집단 지도 체제를 강조하고 개혁 개방의 방침을 제출하고 사회주의 민주화 사회주의 법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법에서는 법이 의거하여 법에 따라서 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그것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되고 그 위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책임을 추궁받아야 된다는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16자 방침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1979년 2월 전국인민대회죠, 국회죠, 제6차 상무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이후에 많은 법률이 제정됐다. 1980년 공산당은 주요 국가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중앙법정위원회를 회복하여 공산당이 입법 분야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를 구축하는 데 몸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제기한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에 대한 방침에 근거하여 1982년 헌법은 인치를 법치로 전환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확립했고 그 법치와 헌법 유지에 대한 조항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1980년 헌법은 스스로 최고 규범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이 헌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된다. 1980년 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을 국가의 기본 제도 및 근본 임무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 최고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이 모든 국가기관,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주체, 즉 공산당도 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공산당도. 중국의 집단 체제와 사회주의 법치가 바로 82년 헌법부터 정착되면서 종전의 국가에 대한 공산당의 우위적, 공산당이 이 국가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는 이러한 그러한 그 헌법적 원칙, 헌법에 그렇게 써 있었죠 과거에는. 근데 그것이 이 삭제되면서 형식적으로는 공산당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헌법에 의한 통치로 순화됐다는 거죠. 물론 그런 헌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거는 공산당의 의중이 반영되지만 그것도 공산당이 헌법 개정 절차를 바로 하는 거 아니라 국가에 의한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다. 그래서 국정 운영이 공산당에서 전국인민대회 국회 중심으로 점차 이동했다. 82년 헌법부터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국가기구 앞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관한 헌법 규정보다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배치됐다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마찬가지죠. 이는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반성해서 인권 보장을 강조하기 위한 등소평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게뭐 부르주아 법이다, 잔재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96년 공산당 제1차 법제 강자에서 장점이는 의법치국, 사회주의 법제국가의 이론과 실천 문제에 관여라는 강좌를 통해서 사회주의 법제국가 건설이 등소평 이론의 주요 부분을 확인했다. 사회주의 법치는 등소평의 공적이라는 거죠. 2004년 헌법은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규정을 했고 2018년 공산당 규약 전문가 헌법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의법치국,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까지 그리고 그 당원들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정당, 사회단체, 기업,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즉 최고 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해서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베트남과 쿠바, 베네수엘라 헌법도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공산당과 그 지도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조선은 아직 사회주의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조선 헌법은 137조에서 224조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본권 조항과 인권 조항을 확대해서 사회주의의 법치에 그 수순을 밟고 있지만 아직 사회주의 법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인민의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주의 법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법무 생활날. 그래서 인민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죠. 조선노동당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의 사회적 이루지 못하고 더군다나 북에서는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은 조선노동당과 헌법보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수령이나 조선노동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는 아직 조선에서는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 법에 의한 통치로 법률 체계를 사실상 거의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이 법률 체계를 아주 자세하게 하게 있는데, 아, 이러한 사회주의 이 법치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통치죠. 중국 헌법이 이를 의법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법치국,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당과 국가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건 당이 직접
국무를 담당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해 통치하는 거죠. 물론 당원들이 국가기관의 요직에 앉아 있죠. 내용적으로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는 당과 국가를 분리해냅니다.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겁니다. 중국의 헌법과 그 부속 법률은 헌법, 주요 법률, 기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로 잘 체계적으로 돼 있고 그 효력과 재정, 개정의 주체 및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도 주요 법률이 있고 기타 법률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먼저 국회가 헌법과 주요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이어 국회에 전체 국회가 헌법과 주요 법률을 이에 그다음에 그 국회의 상무위원회죠. 전체 국회가 아니라 국회의 상무위원회가 기타 법률을 제정 개정하고 전국인민대표 국회가 폐회한 기관이죠. 국회가 폐회한 기관이죠. 기가 폐회한 기관은 바로 상무위원회가 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제정은 못하지만 개정은 상무위원회가 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죠. 내각이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자본주의랑 똑같죠. 기타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의회죠. 지방적 법규를 하고 국무위원회 각 부문과 지방정부는 이거 똑같죠. 그 부령, 자본주의랑 똑같습니다. 자치지역의 인민대표대회, 지방의회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한다. 이러한 입법 체계와 절차에 대해서 입법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이 법률 체계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헌법과 그 부속 법률을 헌법, 주요 법률, 기타 법률, 행정법규 아까 말했죠. 자치법규, 자치조례를 자세하게 돼 있고 그 재개정의 주체와 절차도 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전국 인민대표 대회죠. 그 국회죠. 국회의 법률. 아까 말한 대로 국무원의 행정법, 지방법 이런 것들을 헌법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법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입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칙의 순으로 법적 효력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다만 상급 단위 같은 규칙이라도 행정기관에 들어가도 상급 단위의 규칙이 하급 단위의 규칙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있죠. 또 입법법에는 특별법과 신법이 일반법과 국법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각종 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뭐 자본주의하고 똑같네요. 법치주의랑. 그래서 일반적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적용된다는 거. 이것이 사회주의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과거에는 이 사회주의 법치죠. 법에 관한 일반적 규정, 소급표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부르주아 법의 잔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일반 민주주의가 있고 그거는 사회주의에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조례, 단행조례, 경제특구 법규 이러한 특칙이 있을 수 있다. 입법법은 또 법률로 제정해야 될 상황까지도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걸 법률 유보라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이 법률로 정해야 될 것, 헌법으로 정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주체에 대해 주석단,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그죠? 주석단이 이거를 전체회의 혹은 상무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표단과 각 부문별 위원회가 먼저 심의하고 법률위원회가 상정된 법률을 심의해서 그 결과를 주석단에게 통과해서 어, 전체적 회의의 회부에서 결의된다. 이거 뭐 자본주의 법 제정 절차보다도 더 자세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입법법에 따라 법률 해석권도 정해져 있어요. 법률 해석권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에 있다.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그리고 그 국회의 해석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각급 단위죠. 이 단위죠. 단위는 이 법률 해석에 관한 것.
충돌이 될 때는 그 법률 해석에 관한 것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회의 상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 심사까지도 일단 헌법재판까지도 입법법이죠. 입법법에 따라서 어,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그죠? 그 국회 상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 권한을 초월하거나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상호 충돌하거나 법정 정찰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회 전체가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한 거를 국회 전체가 잘못된 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또 법률위원회와 각 부문별 위원회 합동심사에 통해서 그죠? 합동심사를 통해서 이러한 법규의 위헌 위법을 조사해야 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이 인정이 되면은 그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걸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 상무위원회가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잘못 개정될 때는 국회 상무위원회가 각급 법의 재개정을 취소 결정할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무원은 행정법규죠. 부문과 지방 정부의 규칙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 지방의 의회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취소할 수 있다. 아주 뭐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법,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 지켜야 될 법률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법을 할 때 하위기관에 입법의 권한을 줄 때, 즉 수권을 할 때는 수권의 목적과 범위를 명시해야 되고 포괄 위임을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위임. 이건 뭐 헌법, 자본주의헌법 똑같은 거예요. 재수권 또 위임을 했는데 그 다음 아래 기간에 또 위임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 일반 원칙입니다. 입법법에 따라 전국 이민 대표요, 국회죠. 국회의 결정이죠. 국회의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죠. 범죄와 형벌, 공민권의 박탈, 인신구속, 사법제도는 행정법규에 할 수 없다. 이거죠. 인신에 관한 거는 법률에 따라야 된다. 다 이거 자본주의에서도 인정된 부르주아 법률에서도 법률에 숙권한 내용을 벗어나서 만든 법령에 대해서는 상무위원회가 이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국회죠. 국회의원의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는 법률.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 신분을 보장한다. 자본주의 의회에서도 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 그죠? 면책 특권인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민대표 대 국회의원이 각종 회의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서 법적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휴회의 경우는 한국이나 자본주의 휴회의 경우에는 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휴회의 경우라도 상무위원회죠. 상무위원회 허가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형사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당연히 있고 재,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금돼 수사 중일 경우는 그 직무 수행이 중지되고 그죠? 또 중요한 거는 불성실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비준 없이 두 차례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에 없는 내용.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는 공산당과 국가를 분리해서 공산당이 직접 국가를 통치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 전반을 통제한다는 거고, 둘째는 공산당은 물론 최고 지도자도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고, 셋째는 공산당과 최고 지도자의 주관적 통치가 아니라 헌법과 법령, 즉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된다고. 넷째는 인민주권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헌법과 법령의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령의 내용이 인민의 기본권과 생활 수준이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헌법이 사회주의 법치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헌법은 최고 규범성, 기본권 보장, 조직 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 가치 보장 규범의 성격을 지니다. 자본주의 헌법하고 똑같죠. 다만 중국의 헌법 현실을 볼 때 중국 공산당이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초안을 잡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국가 기관으로 가서 헌법을 개정을 하죠. 그래서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이 최고 규범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최고 결정력을 가진 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헌법은 법안에서는 최고법이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어, 최고가 아니죠. 의사결정에 있어 최고 규범은 중국 공산당 규약이죠. 형식적으로는 중국 헌법이 법률 안에서 최고지만 중국의 의사결정의 체계에서는 중국 공산당 규약이 더 우선한다고 보죠. 이건 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그러하면서도 이거는 공산당 규약은 법률 규범이 아니죠. 정치 규범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고 그 법적 효력은 헌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철된다는 이게 제 사회주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헌법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국고에 대한 영도인데 이 영도라는 것은 법률적 영도가 아니라 정치적 영도죠. 그 연장선에서 중국 공산당의 규약은 중국 헌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다. 정치.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헌법에 공산당이 국가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법률적으로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이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규약의 내용은 헌법에 반영돼 있고 헌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공산당의 결정이 사후에 헌법에 반영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중국 공산당 전체 대회에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규약이 먼저 개정되고 그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개정되는 공산당의 통치 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그 정치적으로죠. 법률적으로 아니라 정치적으로 헌법을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물론 헌법은 체제를 따라 계급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헌법을 도구화하는 것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념이라 보시죠. 어쨌든 헌법은 권력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순화하는 기구가 있으므로 이런 도구주의적 접근은 점차적으로 극복되면서 헌법의 규정력이죠. 법적 규정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규정력도 점차 그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